미국이 멈췄습니다. 수천억짜리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 기술자들이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기를 나눠줄 특수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2주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2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회의실에서 코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유럽도 못하는데요? 하지만 독일이 12주 걸린다던 그 일을 한국은 단 2주 만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50억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긴급 회의실에서 터진 그 절규.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앤드류 콜먼입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전력망만 분석해온 영국 출신 전문가죠. 발전소 폭발도 봤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한복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은 미국 최대 AI 센터였죠.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장 첫날, 단 하나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라면 기계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인공지능 두뇌를 수만 개나 모아놨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니 완전한 시체나 다름없었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기를 나눠줄 장비가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각 방마다 나눠주는 두꺼비 집이 있어야 하죠. 그게 없었던 겁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사놓고 시동 열쇠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개장 첫날의 말입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하루 지나면 50억입니다. 이틀이면 100억입니다. 일주일이면 350억이 그냥 사라집니다. 시간은 단 2주뿐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백발의 임원들이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1위 회사 12주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 답변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세계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십시오. 완전한 배짱 장사였습니다. 일본 최대 업체 14주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국 현지 업체는 재고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임원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12주 동안 수천억을 공중에 날리자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공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은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곳이 숫자가 다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대부분이 12주, 14주인데 한 곳만 2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세계 1위 기업들이 12주라는데 2주라고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옆에 작게 적힌 두 글자. 대한민국.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7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납기 예상 2주. 못하겠지. 현실을 모르는 작은 회사겠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주, 14주, 그리고 단 2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2주.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주,
하지만 더 무거운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입니다. 저는 앤드류 콜먼, 국제전력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세계 곳곳의 위기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본 상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력 장비 시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유럽 4대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80%를 꽉 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정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AI 센터에서 전기가 단 1초만 끊겨도 수만 대 서버가 동시에 멈춥니다. 그 순간 증발하는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 가장 유명한 유럽산만 고집했습니다. 비싸도 좋으니 사고만 안 나게 해달라. 이게 전 세계의 암묵적 규칙이었죠.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아예 발도 못 들입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10년 이상 써본 데이터가 있느냐?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렇게 유럽 기업들은 배를 불렸습니다.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 AI 열풍이 터진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센터들이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시멘트 바르면 금방 짓습니다. 컴퓨터도 돈만 주면 공장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전기 분배 장비였습니다.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 IT 기업 임원들이 독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으로 수백억 주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돈은 부르는 대로 주겠습니다. 웃돈을 30%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미국 최고 엘리트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정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곤란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웃돈을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12주 기다리십시오. 싫으시면 계약 취소하시든가요? 완벽한 갑질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를 쥐고 있는 유럽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붉은 긴급 도장이 찍힌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그 거대한 센터도 똑같았습니다. 2주 뒤에 전기를 넣어야 하는데 장비는 조립도 안 됐습니다. 담당 임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에 싣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일 담당자는 화상회의 너머로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부품이 모자랍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미국 임원은 화를 못 이겨 서류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프랑스에도 연락했습니다.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주문량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주문은 받기 어렵습니다.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 한 곳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막혔다고. 단순히 물건이 늦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병목 현상을 뚫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 천재들이 모여서 인류 미래를 만들었는데 그걸 켤 스위치를 구하지 못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대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까 스쳐 지나간 그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럽 거인들이 배짱 튕기며 12주를 부를 때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나라의 작은 글씨, 대한민국 그리고 2주,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대답을 내놓은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명 회사의 납품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12주,
스위스 14주, 프랑스 15주. 모든 숫자가 똑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납기 2주. 저는 그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100% 오타다. 처음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 독일 회사도 1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2주 만에 해낸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한국 측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들의 거짓말을 들춰내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한국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초상집인데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2주라는 거 오타 아닙니까?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미국 최대 AI 센터가 걸린 일입니다. 수천억이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장난을 치면 큰일 납니다. 독일 1위 기업도 12주가 걸린다는데 당신들이 2주 만에 한다고요? 그 다음 한국 담당자의 대답이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독일 회사들은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품을 사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2주가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품을 다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주문이 떨어지면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해서 바로 배에 싣습니다. 그래서 2주면 충분합니다.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배짱을 튕기며 기다리기 싫으면 말라고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야 느릿느릿 움직이는 낡은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의는 속도만 빠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단 1초만 끊겨도 수천억이 날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한국 기업이 과거에 납품했던 기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면 분명히 고장이 났을 것이다. 그게 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파고들수록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수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한국 장비를 몰래 쓰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정전사고도 겪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멈춘 적도 불이 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 한국 맛을 본 기업들은 2번 다시 비싸고 느린 유럽 제품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국에만 계속 추가 주문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유럽 거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 기업의 서류를 전부 뽑았습니다. 붉은 펜으로 2주라는 글자에 아주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갑질을 하던 유럽 기업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미국 임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뛰쳐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독일의 무릎을 꿇고 12주를 기다려야 하나? 미국 최고 기업이 이렇게 끌려다녀야 합니까? 엘리트 임원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탄식을 내뱉고 있었죠. 저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서류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모두의 퀭한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12주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독일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2주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 줄 곳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름. 대한민국.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굴욕에서 방역으로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한국이요? 검증도 안 된 곳에 수천억짜리를 맡기자는 겁니까?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검증도 안 된 곳에 수천억짜리를 맡기자는 겁니까?
회의실 한쪽에서 터진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발언한 사람은 백발의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죠. 그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전력 장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수천억이 걸린 최첨단 센터에서 실험을 하자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반대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스위스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전력 설비를 한 번도 안 써본 나라에 맡긴다는 것. 솔직히 제 경험도 그건 미친 짓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서류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루에 50억씩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2주면 4천억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독일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몰래 한국 장비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다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 써본 기업들은 전부 다시 주문을 넣었다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당장 배에 물건을 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수석 부사장도 팔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왕 노릇을 해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수천억을 날려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기업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두꺼운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안정이냐 속도냐. 결단의 시간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최고 책임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게감 있는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한테 끌려다니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12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2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계약 즉시 파기. 모든 손해는 한국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가혹한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한국 회사는 회복 불능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즉시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가혹한 조건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일 줄 알았습니다. 잠깐이라도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장 진행하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기술에 대한 자신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2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텍사스의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처음으로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이 독점하던 견고한 성벽에 처음으로 거대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금을 낸 건 세계 최강 미국도 기술 강국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한 선택, 그 도박의 카드를 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최고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계약 완전 확정 전에 먼저 500억 물량부터 당장 발주하십시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계약은 수백 번 검토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00억을 먼저 던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500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테스트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믿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50억씩 날아가는 상황에서 원칙을 따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전력 장비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전문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도 안 끝났는데 500억 선주문이라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국 회사한테요. 베테랑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이 업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500억짜리를 감당하겠어? 납기 못 맞추면 망하는 거지. 두고 보면 알아. 독일 1위 기업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놓고 비웃더군요. 미국이 많이 급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장비를 메인 센터에 쓴다고요? 얼마 못 가서 전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2주 만에 납품한다는 것도 전혀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00억 선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부품들이 하나씩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이 없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품을 사 모으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주문을 예측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읽은 겁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텍사스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센터 정문 앞에 거대한 트럭 행렬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을 덮던 천이 걷혔습니다. 완벽하게 조립된 장비들이 아침 햇빛을 받으며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의 부품 누락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도착한 겁니다. 미국 임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장비는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어떤 표정일까? 그 여유롭게 코웃음 치던 얼굴들이 지금쯤 굳어 있겠죠.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비가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장비에 전기를 넣는 순간이 진짜 승부였습니다. 0.1초의 오차라도 생기면 수천억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수만 대 서버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산 장비가 이 거대한 심장 박동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현장에 무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산 장비에 전기를 넣는 날이었습니다. 텍사스 센터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수백 명이 바쁘게 오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한국산 장비가 센터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른 팔뚝보다 굵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이제 이 장비가 수만 대 서버로 전기를 뿜어낼 겁니다. 수천억의 운명이 이 네모난 철제 박스 하나에 달린 셈이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버 수만 대가 동시에 꺼집니다. 최악의 경우 장비 자체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끝납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 배짱을 튕기던 독일 기업들이 비웃겠죠? 거 봐라. 검증도 안 된 한국산을 쓰더니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다시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메인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손이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딸깍! 그 짧은 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전류가 한국산 장비를 강타했습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가 수만 개의 길로 쪼개져 서버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모든 게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지하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만 대의 컴퓨터 펜이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공지능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전압이 튀는 곳이 있는지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래프는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수만 볼트의 전기를 수만 개로 쪼개주는데 오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수치가 단번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옆에 있던 미국 수석 엔지니어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까? 독일제 최고급 장비도 처음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으려고 며칠씩 밤을 새워야 했죠. 그런데 이 한국산 장비는 전기가 들어가자마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사람이 화면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빨간불이 켜지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등바디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장 긴장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긴장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수석 부사장을 봤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불신에서 인정으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몇 주 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석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 하나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화면 속 완벽한 직선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장비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지금도 묵묵히 다음 장비를 만들고 있겠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 그게 제가 느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 성공이 전 세계 전력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텼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봐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완벽한 직선 그래프만 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긴장으로 굳어있던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독일 최고급 장비 데이터와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독일제는 처음 가동할 때 미세한 전압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틀 밤을 새워서 수치를 잡아야 했죠. 그런데 한국 장비는 달랐습니다. 전기가 들어간 첫 순간부터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며칠 전까지 한국을 맹렬히 반대하던 수석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만하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콜먼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만 믿어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현장 엔지니어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 장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장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설계 방식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독일 1위 기업의 수석 담당자였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12주 기다리십시오. 싫으시면 말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던 바로 그자였죠. 콜메온 씨.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국 장비가 정말로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직접 보셨으면 믿으셨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최고급보다 훨씬 완벽하더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추가 물량이 필요하시면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라인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무시하고 갑질을 해대더니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며 빌어대는 꼴이라니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국 장비 데이터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유럽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력 장비를 고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이름값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된 유럽의 전통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이 AI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 텍사스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떠들 시간에 준비했던 겁니다. 유럽이 배짱을 튕기던 그 시간에 묵묵히 칼을 갈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텍사스 AI 센터의 완벽한 성공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고? 독일도 못한 걸?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수만 대의 서버.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한테 끌려다니던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콜먼 씨, 한국 회사 연락처 당장 주십시오. 우리도 기존 독일 계약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12주 기다려라며 배짱을 튕기던 독일 기업들. 그들의 오만함이 드디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독일 1위 기업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무시하던 바로 그놈이었죠. 콜메온 씨, 제발 계약 파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엔 납기를 10주로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주 만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당신들 물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절망적인 침묵만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갑질을 일삼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철저한 을로 전락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다음 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미국 본토 심장부에 거대한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텍사스와 유타주 한복판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생산 기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접 그 건설 현장에 가봤습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를 짓는 것 같았죠. 한국 담당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납기가 2주에서 3일로 줄어듭니다. 3일이라고요? 유럽이 아직도 12주를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3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시장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세계 최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도 전부 한국산으로 바꿔주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따랐습니다.
기존 유럽 계약 파기하고 당장 한국산 쓰겠습니다. 아마존, 메타, 애플까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기업들이 자신의 심장부를 한국에 통째로 맡긴 겁니다. 유럽 중심이었던 거대한 공급망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세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맞춰 따라올 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글로벌 공급망 명단의 맨 꼭대기에 대한민국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납품 업체가 아닙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텍사스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거대한 폭풍을 준비했던 걸까? 유럽의 거인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배짱을 튕기던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무섭게 미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떠드는데 시간을 쓸 때 그들은 완벽을 준비했습니다.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앤드류 콜먼입니다. 평생 전 세계의 전력망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느 나라의 기술이 앞서고 누가 더 강한지 수없이 판단해왔죠. 하지만 그날 텍사스에서의 기적 이후 제 머릿속에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AI 시대는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인공지능을 버티게 하고 숨쉬게 하는 건 결국 전력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인류 최고의 두뇌도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전력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텍사스 그 거대한 센터는 오늘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닙니다. 전기가 없어 멈춰버릴 뻔했던 전 세계 AI 시대를 한국이 살려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거대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먼저 이 나라를 떠올릴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국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명령만 내리던 나라가 처음으로 조건을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개 숙이며 따라왔던 그 나라. 이제는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때 보호받던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로 바뀐 순간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힘이 있기에 미국이 스스로 찾아왔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협상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생 명령만 내리던 미국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건을 듣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게서 누가 갑이고 을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 협상장에 미국 대표단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빅터 드레이븐 펜타곤 전략기획국에서 22년을 보낸 사람이죠. 제게 동맹이란 우리가 관리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상대방이 따르는 구조였어요.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부품 하나가 없어서 전투기가 못 뜬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비 인력이 부족해서 함정이 항구에 묶여 있다는 소식도 들렸죠.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2시, 펜타곤 지하 벙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별을 단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먼저 말하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날은 달랐어요. 모두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들이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춰섰어요.
정비 라인이 과부하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무적의 군수망이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할 나라가 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어디입니까? 대답은 짧았습니다. 한국. 그 한마디에 벙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연락한다고요?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다른 동맹국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국은 당장 움직일 여력이 없었어요. 독일도 손을 저었죠. 일본마저 복잡한 절차를 핑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맹들이 정작 우리가 급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는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세계 최강이 도움을 청하러 날아가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 건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계속 자문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태도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두르는 모습도 없었죠. 마치 우리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협상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료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히 기세에 밀리면 안 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한국 측 대표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놀란 기색도 쫓기는 기색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를 정해놓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전이 끝나고 우리 쪽에 첫 발언권이 넘어오려는 순간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먼저 말문을 여는 건 늘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협상장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제 옆 동료가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죠.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던 입장이 아니었어요. 조건을 듣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게서 머릿속에 수십 년 동안 봐온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중심엔 언제나 미국이 있었고 그 아래에 동맹국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 장면은 그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았어요. 한국이 말하고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뒤따라왔어요. 혹시 한국은 이미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조건이 뭡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상장에서 우리가 먼저 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요구하는 쪽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정확히 찔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여온 우리한테 그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한테 경고를 한다고요?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전쟁은 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어도 계속 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부품이 망가지고 정비할 사람이 없으면 끝이에요. 중동 전선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미군은 싸우는 힘은 차고 넘쳤어요. 문제는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쏘면 쏘는 대로 포탄이 사라졌고 띄우면 띄우는 대로 전투기 부품이 망가졌어요. 거대한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였죠. 고치려면 수만 개 부품이 필요한데 우리 공장들은 이미 한 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급하게 동맹국들을 돌아봤어요. 유럽은 너무 느렸습니다. 일본은 핑계만 댔어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장성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좁은 나라가 우리 미군의 빈자리를 채운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무기 팔고 기술 나눠주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장난 전투기를 순식간에 고치고 거대한 함정을 새 것처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무서웠어요. 남들이 1년 걸릴 일을 몇 주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한국 측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몇 달째 해결 못하고 있던 문제들이 거기 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디서 막혔는지, 왜 막혔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부 다요? 이걸 언제 준비한 겁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질 거라는 걸 한국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내다보고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 해결책이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까지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씨름하던 문제를 한국은 이미 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해둔 것처럼요. 한국 측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시간조차 이미 계산에 넣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주도하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판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였어요.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지 한국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멀리 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준다고 믿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이 우리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동료도 저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내민 조건, 과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달라거나 지원금을 더 달라는 뻔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미군 핵심 시스템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시킬 것, 그리고 지금까지 굳게 닫아뒀던 최상위 기술의 제한을 전부 해제할 것,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방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건 돈 몇 푼 주고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피라미드에서 한국이 우리 미국과 같은 층으로 올라오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쥐고 있던 권력의 목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쪽 강경파 장성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감히 미국을 상대로 흥정을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세계 최강인 우리가 조금 아쉬운 소리를 했다고 감히 선을 넘느냐는 분노였죠. 평소 같았으면 상대방이 꼬리를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측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동작으로 묵직한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가운데로 툭 던졌습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쳐보고 그만 숨이 턱 막혔어요. 거기엔 우리 미군의 가장 뼈아픈 치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와 중동 전선의 실시간 붕괴 상황, 며칠 뒤면 어느 전투기가 고철이 되는지, 어느 군함의 심장이 멈춰 서는지, 워싱턴 펜타곤 수뇌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1급 기밀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이대로면 사흘 내로 미군 핵심 전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박할 말이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책상을 치며 화를 내던 장성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났죠. 하지만 감정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무기 없이 죽게 생겼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한국 측 대표단을 다시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얄팍한 비웃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여유만 흐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이 나라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구나. 미국이 세계 경찰 행세를 하며 여기저기 힘을 낭비할 때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진짜 근육을 키워왔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뼈를 깎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이미 완벽하게 저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사인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보다 먼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내민 저 서류 속에 엄청난 능력들이 과연 진짜 현실에 존재하는지 말이에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의 진짜 산업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 측의 대답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보기를 느긋하게 기다렸다는 눈치였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일행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될 현실은 어쩌면 이 숨 막히는 협상장보다 훨씬 더 거대한 충격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는 내내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서류에 적힌 숫자야 누구나 부풀릴 수 있으니까요. 30년 펜타곤 생활하면서 그런 허풍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컸다고 해도 세계 최강 미군을 대신할 리는 없다고 굳게 믿었죠. 그 믿음이 철문 하나가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귀를 때리는 육중한 기계음이 밀려왔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거대한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냥 물건 만드는 평범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지시 없이도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는 시계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중동 전선에서 부품이 없어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던 우리 최첨단 장비들. 그 귀하고 복잡한 것들이 여기서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본토 공장에서도 수개월은 걸릴 스케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며칠 만에 해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몇 년째 이 속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내일 새벽이라도 수송기에 실어 보낼 수 있어요.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말하듯 했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도크 안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어요.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맞아떨어졌어요. 저 군함 언제 들어왔습니까? 사흘 전입니다. 언제 나갑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라면 최소 2달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은 나흘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같은 작업을 6배 빠르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안내자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요. 우리가 한국을 내려다보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조용히 이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경찰 행세를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근육을 키워왔던 거예요. 더 안쪽으로 안내됐습니다. 방호복 입은 작업자들이 유리 너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 환경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품이 미군 최첨단 무기 시스템 핵심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안에 이미 한국 기술이 심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 무기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드레이븐,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중심으로만 살아온 제 세계관이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무기가 날지 못했어요. 한국이 없으면 우리 군함이 바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채 오르는 순간 동료가 낮게 속삭였어요. 워싱턴에 이걸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어디서나 느껴지는 활기. 이 나라가 조용히 이 모든 힘을 키워온 땅이었어요. 본 것 그대로 보고 해야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이 현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두려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제 보고를 방히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저를 향한 싸늘한 시선과 날카로운 반박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한국 공장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거대한 기계음, 나흘 만에 바다로 나가는 군함,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첨단 부품들, 펜타곤 지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강경파 장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드레이븐,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건의할 생각입니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규모, 생산 속도, 정비 능력, 하나씩 꺼낼 때마다 발장을 끼고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말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경파 장성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드레이븐, 자네 제정신인가?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 장군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살린다고? 우리가 그 나라를 여기까지 키워준 건데 익숙한 말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말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힘을 키워놨어요. 그래서 한국 편을 들겠다는 건가? 장군님,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버텼다가 전선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이 죽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핵심만 말하지. 결론이 뭔가? 한국과의 협력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고 그들이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권 인사가 끼어들었어요. 선거를 생각해야 해.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본다는 인상, 국민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선택 안 하면 나중에 선택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힘을 함께 쓰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더 나쁜 조건으로 무릎을 꿇느냐. 국방장관이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드레이븐, 자네 말대로라면 우리가 한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건가? 예, 장관님. 거래해야 합니다. 그게 굴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흘렀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존, 자네 보고 내용대로 공식 검토안을 만들어봐. 장관님, 너무 성급합니다. 항의가 쏟아졌지만 장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위신이 밥 먹여주나? 군인들 살려야지. 짧은 한마디가 모든 소리를 잘라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에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드레이븐, 자네가 본 한국? 정말 그 정도인가? 저는 서울의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예, 장관님, 그 이상입니다. 장관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미국 사람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며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마음대로
명령만 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한국에 우리의 답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행 비행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뭘 하러 가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요청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인정하러 가는 길이었죠. 협상장에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왔을 때 그 손은 조건을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함께 가자는 손이었죠. 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입니다. 지금 전선이 버텨주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옆 동료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미 준비돼 있다고요? 우리가 수용하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수송기들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젯밤이라면 우리가 워싱턴에서 밤새 논쟁을 벌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우리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서류에 사인이 이루어졌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일방적인 관계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 우리는 이 순간을 잃은 것으로 봤지만 한국은 함께 얻는 것으로 봤어요. 그 시각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뒤 전 세계 미군 지휘망에 믿을 수 없는 보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부품을 기다리며 멈춰있던 항공모함 전단. 거기로 한국의 대형 수송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중동 전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납고에 처박혀 있던 전투기들이 단 하루 만에 다시 시동을 걸었죠. 현장 지휘관한테서 다급한 무전이 걸려왔습니다. 대체 한국 쪽에 무슨 마법을 쓴 겁니까? 본토에서도 석 달은 걸린다는 부품이 어떻게 반나절 만에 여길 떨어집니까? 저는 수화기를 쥐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 나라의 진짜 실력입니다. 단 며칠 만에 전선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보급망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미국 본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대형 화면을 지켜보던 장성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요구를 건방지다고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압도적인 지원 물결을 보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노장군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군. 우리가 그들을 너무 몰랐어. 저는 화면 속에서 바쁘게 오가는 한국 수송기들의 궤적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동안 저들은 세상을 움직일 힘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제 태블릿에 떴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환호하며 보급품 상자를 뜯는 모습이었어요. 상자 겉면에는 선명하게 태극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군수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동하는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맹국들을 우리 뒤에 세워두고 지시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우리 뒤에 숨어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대한 파트너로 올라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준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관계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서울행 비행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뭘 하러 가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요청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인정하러 가는 길이었죠. 협상장에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왔을 때 그 손은 조건을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함께 가자는 손이었죠. 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입니다. 지금 전선이 버텨주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옆 동료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미 준비돼 있다고요? 우리가 수용하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수송기들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젯밤이라면 우리가 워싱턴에서 밤새 논쟁을 벌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우리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서류에 사인이 이루어졌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일방적인 관계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 우리는 이 순간을 잃은 것으로 봤지만 한국은 함께 얻는 것으로 봤어요. 그 시각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뒤 전 세계 미군 지휘망에 믿을 수 없는 보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부품을 기다리며 멈춰있던 항공모함 전단, 거기로 한국의 대형 수송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중동 전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납고에 처박혀 있던 전투기들이 단 하루 만에 다시 시동을 걸었죠. 현장 지휘관한테서 다급한 무전이 걸려왔습니다. 대체 한국 쪽에 무슨 마법을 쓴 겁니까? 본토에서도 석 달은 걸린다는 부품이 어떻게 반나절 만에 여길 떨어집니까? 저는 수화기를 쥐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 나라의 진짜 실력입니다. 단 며칠 만에 전선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보급망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미국 본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대형 화면을 지켜보던 장성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요구를 건방지다고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압도적인 지원 물결을 보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노장군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군. 우리가 그들을 너무 몰랐어. 저는 화면 속에서 바쁘게 오가는 한국 수송기들의 궤적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동안 저들은 세상을 움직일 힘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제 태블릿에 떴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환호하며 보급품 상자를 뜯는 모습이었어요. 상자 겉면에는 선명하게 태극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군수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동하는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맹국들을 우리 뒤에 세워두고 지시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우리 뒤에 숨어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대한 파트너로 올라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준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관계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전선이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을 가득 채웠던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 자리에 안정적인 푸른빛이 들어왔습니다. 붕괴 직전까지 갔던 거대한 군사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심장을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심장 박동을 만들어낸 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펜타곤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1급 기밀구역. 예전 같으면 외국인의 출입은 상상도 못할 그곳에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이 당당히 출입증을 걸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차세대 무기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쪽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저들에게 핵심 기술을 열어줘야 합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불만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괴물입니다. 우리 쪽 수석 엔지니어가 혀를 내두르며 말하더군요. 우리가 막혀서 쩔쩔매던 기술적 난제들을 한국 연구진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도 충격 그 자체였어요. 유럽의 한 국방장관이 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체 한국과 무슨 계약을 맺은 겁니까? 어떻게 저런 속도가 나올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이 몇 달을 고민해도 못 풀던 문제를 한국이 단 며칠 만에 해결해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워싱턴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측에 통보하면 됩니다 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측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로 바뀌었죠. 아시아 정책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뭡니까?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한국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놓이기 시작했어요. 동맹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제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온 동맹국 평가 파일이었어요. 각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점수로 매겨놓은 철저하게 미국 중심적인 장부였죠. 한국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A등급 훌륭한 전진기지, 방어적 가치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을 굵게 두 줄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새로 적어 넣었죠. 대체 불가능한 최상위 파트너.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 평생을 냉정한 수치와 미국의 우월함만 믿어온 제가 스스로 제 과거의 오만함을 지워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국방장관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위기가 끝난 사람치고는 무척 심각했어요. 장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선은 다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위성 사진 하나를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전선은 안정됐네. 하지만 진짜 지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진 속에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망과 정보망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려 있는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죠. 미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위기를 넘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세계 질서의 밑바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전 세계가 알아버렸어. 지금 세계의 심장을 움직이는 진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나라는 전 세계의 시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 중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하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장관의 말대로였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어요. 미국이 최악의 위기를 넘긴 진짜 이유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콧대 높던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해결하려다 실패했던 그들이 조용히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협력을 맺으려는 움직임이었죠. 예전 같으면 펜타곤이 나서서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명분이 없었죠. 한국은 이미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었으니까요. 전선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우리 병사들의 무전 내용부터 달라졌어요. 부품이 언제 오냐고 소리치던 절망적인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산 장비가 도착하자마자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감탄만 들려왔죠. 한 야전 지휘관이 제게 보낸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한국이 보낸 장비를 끼웠더니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갑니다.
우리 병사들이 이제 태극마크만 보면 살았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죠.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을 부르는 호칭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 방어선 중 하나라고 불렀죠. 이제는 태평양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부릅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한국 측의 동향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대표단도 없었고 공식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서울 거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세계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그냥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측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준비했던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했다는 것. 그 차이가 바로 한국과 우리의 차이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낡은 동맹 평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페이지를 펼쳤어요. 20년 전 제가 직접 적어 넣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훌륭한 전진기지, 방어적 가치 높음. 저는 그 문장 위에 굵게 두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새로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동맹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나라.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마득한 하늘 아래, 지구 저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 나라가요. 30년 동안 저는 힘이란 혼자 가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힘은 나만큼 강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